서연 씨는 이미 모든 걸 가졌잖아요. 돈도 많고 든든한 가족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악독하다고? 그럼 당신이 그토록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남자가 뒤에서 당신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는 알아요? 안녕하세요. 마음 정거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준 그 남편이 뒤에서는 당신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것은 배신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차갑고도 통쾌한 복수를 감행한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제 남편이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들것에 실려 곧장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죽음과 마주한 그 순간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하지만 믿으시겠어요? 불과 몇 분 뒤 비밀리에 녹음된 파일 하나가 이 모든 역겨운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 남자 눈에 저는 그저 월급 없는 가사 도우미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제 모든 재산을 빼앗고 집까지 가로챈 뒤 저를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내쫓을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들은 제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장기짝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선의가 짓밟혔을 때 친절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는 법이니까요. 지금부터 박서연의 숨 막히는 정의 구현,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요란한 머리채 싸움은 없습니다. 오직 배신자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냉혹한 법적 처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곧 밝혀질 진실은 당신을 소름 돋게 할 테니까요. 병원 복도는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얗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타일 바닥에 쏟아져 내리며 정신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역류하는 혐오감에 온몸이 떨려왔기 때문입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 엎드린 여자에게서 풍기는 저렴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서연은 이 냄새를 부패의 비린내라고 불렀습니다. 쾅! 구급차 뒷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들것바퀴가 바닥에 끌리며 귀를 찢는 소음을 냈습니다. 그녀의 남편 강지훈이 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녀를 그토록 설레게 했던 얼굴은 이제 잿빛이 되었고 땀으로 목욕한 듯 했으며 입에서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급성 뇌출혈 증세로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막 실려 나온 참이었습니다. 우스운 것은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비굴한 생존 본능은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지훈의 흐릿한 눈에 처절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옷자락을 붙들었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나 죽고 싶지 않아. 서연은 자신에게 매달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하리만치 텅 빈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 밤늦도록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던 날들. 그가 기침 한 번 할 때마다 노심초사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낡고 얼룩진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녀의 희생이 돌려준 것은 다른 여자의 냄새를 풍기며 여기 누워있는 한심한 남자였습니다. 들것 옆에는 지훈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내연녀 최유라가 머리를 풀어헤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번진 화장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싸구려 비극에 나오는 광대처럼 보였습니다. 서연 씨, 제가 빌게요. 제발 지훈 씨 수술 동의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떠날게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서 지훈 씨 목숨 좀 살려주세요.
서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자비라, 자신들의 침실 가구를 직접 골랐던 그녀의 앞에서 그 침대에서 뒹굴었을 여자의 입에서 나온 그 두 단어는 실로 역겨웠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의 손에서 옷자락을 단호하게 빼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이 무거운 침묵을 갈랐습니다. 시어머니 윤명숙 여사가 폭풍처럼 달려왔습니다.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그녀는 서연의 뺨을 향해 손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뒤로 물러서자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 시어머니는 순간 움찔하며 손을 멈췄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것, 거기서 멍하니 서서 뭐 하는 거야? 내 아들이 이 지경이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 잡아먹으려고 저주라도 퍼부었어. 윤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그 뒤로는 시아버지인 강대현 교수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광기 어린 모습과 달리 강 교수는 명문대 교수답게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치욕감으로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응급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술은 단단하게 일자로 닫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군요. 서연이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상태가 아주 위중해서 아내의 서명이 즉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버님께서 아드님의 입꼬를 똑똑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술실에서 의사가 뛰쳐나왔습니다. 긴장된 얼굴이었습니다. 강지훈 환자 보호자분 어디 계십니까? 뇌출혈이라 수술이 시급합니다. 1분 1초가 급해요. 아내분은 어디 계시죠?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지훈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윤 여사는 악을 썼습니다. 사인해, 내 아들 죽이고 이 집 재산 다 차지하려는 속셈이지. 이 독한 년. 서연은 시어머니도 죽어가는 남편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강씨 가문의 명예와 예법을 자랑하던 남자. 강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보시는 대로예요, 아버님. 지훈 씨는 저 여자의 침대에서 실려 나왔어요. 서연은 벽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최유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병원비, 수술비 전부 투자 실패로 날려서 단 한 푼도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 평생의 짐을 계속 짊어지기 위해 서명을 해야 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마치 저승사자의 카운트다운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강 교수는 몸을 떨었습니다. 늙은 교수는 치욕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아들을 그리고 내연녀를 마지막으로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훈이 발작을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들 것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여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부름은 이제 꼬리가 밟힌 파충류의 비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의 뼛속까지 썩어 들어간 부패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녀의 청춘을 묻어버린 무덤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늘 고상한 척하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가장 저속한 단어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마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는 관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배우들은 막이 내리기 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덜 독하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그녀의 후각이 완전히 무뎌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화면 위로 그녀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다 끝났어. 그녀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강 교수가 다가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이지 않니? 강 교수님, 오늘 밤이 지나면 그는 제게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겁니다. 서연은 음성 파일 하나를 눌렀습니다. 이 순간을 오랫동안 준비해왔지만 이렇게 스펙터클한 배경에서 펼쳐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응급실 문 위의 붉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지훈이 내연녀의 침대 시트에 남겼을 핏자국처럼 선명한 붉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피커폰 재생 버튼을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진실, 배신, 그리고 강씨 가문의 추악한 음모가 바로 이 병원 복도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단 하나의 소리가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스피커폰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윤명숙의 욕설로 소란스럽던 병원 복도에 날카롭고 건조한 또 다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모든 소음을 단번에 갈라버렸습니다. 지훈 씨, 집에 있는 그 촌스러운 아줌마랑 언제 이혼할 거예요? 진짜 볼 때마다 촌스러워 죽겠어. 최유라의 교태 섞인 목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막 욕설을 더 퍼부으려던 윤 여사는 입을 벌린 채 굳었고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 교수는 눈을 가늘게 떴고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거의 다 됐어, 자기야. 조급해하지 마. 강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들것 위에서 처절하게 신음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연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능글맞고 의기양양하며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 속여서 모아둔 적금까지 싹 다 끌어모으는 투자 위임장의 사인만 받으면 돼. 나한테 그 여자는 그냥 월급 없는 가사 도우미일 뿐이야. 집안일도 잘하고 우리 부모님도 잘 모시고 심지어 돈까지 벌어다 주잖아. 저런 멍청한 여자를 이용 안 하면 손해지. 그럼 집은요? 최유라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 지영이랑 다 얘기해놨어. 빈손으로 내쫓을 방법이 있으니까 단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할 거야. 그때 내가 자기한테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 반지 사줄게.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보상해줘야지. 녹음이 끝나자 죽음과 같은 침묵이 복도를 뒤덮었습니다. 천장의 에어컨 소리가 갑자기 머리가 아플 정도로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마지막 남은 정마저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월급 없는 가사 도우미. 그 7글자가 따귀처럼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지난 5년 그녀는 온 가족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렸고 밤늦게까지 집을 치웠습니다.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모셨고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희생했습니다. 강지훈의 눈에 이 모든 것은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멍청한 짓에 불과했습니다. 역겨웠습니다. 뼛속까지 차오르는 혐오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에게 배신당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재산 증식 계획에 이용된 금융도구이자 꼭두각시였습니다. 윤 여사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돼지간처럼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아들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데 대한 처절한 굴욕감만이 남았습니다. 늘 도덕과 명예를 강조하던 강대현 교수는 이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졌고 돋보기 안경은 코끝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수술실로 막 들어가려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역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극심한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간호사들이 들것을 밀고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 비켜주세요. 들것이 강 교수의 옆을 지날 때 늙은 교수는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실망으로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짝, 경쾌하고 단호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붕대를 감은 지훈의 얼굴에 그대로 내리꽂혔습니다. 너무 세게 맞은 나머지 지훈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새하얀 거즈 위로 선홍색 핏자국이 서서히 번져 나갔습니다. 복도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윤 여사가 경악하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지만 강 교수는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분노에 찬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내가 널 사람으로 키웠지 내 안에 피 빨아먹는 악마로 키운 줄 알아? 이 늙은 애비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흐릿한 눈가에서 눈물만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유라는 그 틈을 타 슬그머니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재빨리 다가가 그녀의 앞을 막았습니다. 어딜 가시려고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요? 다이아 반지가 갖고 싶다면서요? 서연은 쓰레기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들어가서 당신 남자를 돌봐주시죠. 아, 그리고 이제부터 수술비랑 병원비도 당신의 그 진실한 사랑에 포함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최유라는 피 한 방울 없는 얼굴로 벌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참지 못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제발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여긴 병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누가 서명하실 겁니까?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강 교수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애원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놈이 잘못했지만 목숨이 중요하지 않니? 서명해주면 집에 가서 부모가 단단히 사과시키고 내 억울함도 다 풀어주마. 서연은 웃었습니다. 희미하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공평함이요. 그 사람이 제 집과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을 모두 빼앗을 계획을 세웠을 때 공평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버님, 서연은 마지막으로 아버님이라 부르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강씨 가문의 며느리로 그가 원했던 멍청한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진정으로 자격 있는 분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의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환자 강지훈의 법적 아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부로 수술 동의서 서명과 그 어떤 병원비 지불도 거부함을 선언합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윤 여사가 다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서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환자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여기 계십니다. 직계 가족으로서 서명하고 비용을 지불할 법적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저와 그 사람은 이 순간부터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며칠 전 미리 작성해둔 이혼 소장 초안을 꺼냈습니다. 좀 더 차분한 상황을 위해 준비했던 서류였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강지훈 씨, 아직 들린다면 똑똑히 들어요. 서연은 들것 가까이 다가가 지훈이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느끼도록 작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다시는 나를 속일 생각 꿈도 꾸지 마. 내 재산은 당신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신 목숨은 당신 부모님더러 구해달라고 하세요. 말을 마친 서연은 뒤돌아 길고 긴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윤 여사의 울부짖음, 강 교수의 무력한 한숨, 그리고 삐 울리는 기계음은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해방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납 창구를 지나고 지친 얼굴로 대기하는 환자들을 지나 병원 정문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서연은 폐가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독했던 소독약 냄새는 사라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강지훈과 그 가족의 번호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졌고 오늘 그녀는 진실의 무덤 속으로 그것을 공식적으로 장사 지냈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는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박서연은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아파트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따뜻한 노란 불빛도 그녀가 늘 준비해두던 향긋한 음식 냄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서운 침묵과 짙은 머스크, 향수 냄새만이 희미하게 감돌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것이 아닌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거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바깥 고층 빌딩의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얼룩덜룩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집은 구석구석 서연의 손길이 닿은 곳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해서 고른 베이지색 카펫, 선반 위에 수제 도자기, 벽에 걸린 웨딩 사진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죽어버린 시대의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개인 서류와 옷가지를 챙겨 당장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숨막히는 이 공간에 단 1초도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여권을 찾으려고 침대 옆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의 손가락 끝에 차갑고 딱딱한 물체가 닿았습니다. 낡은 공과금 고지서 더미 뒤에 숨겨져 있던 낯선 검은색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이 없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환한 빛 속에서 찍은 커플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지훈이 최유라의 뺨에 입술을 거의 댄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는 서연이 두 사람의 침실을 위해 고심해서 고른 깃털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음란하고 추잡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 수십 개의 동영상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이나 차 안에서만 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바로 이곳, 이 집에서 그녀가 매일 밤 잠드는 바로 그 침대 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최유라가 서연의 실크 잠옷을 입고 거실 소파에 나른하게 누워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서연이 매일 그를 위해 요리하던 바로 그 주방에서 강지훈이 내연녀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굴욕의 정점은 동영상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지난주 그녀가 야근으로 밤늦게 들어온 날짜가 찍힌 짧은 클립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유라는 몸을 비틀며 그녀의 TV 리모컨을 들고 교태 섞인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 와이프 아직 안 왔어? 저 여자 물건들 진짜 촌스러워 죽겠어. 특히 이 핑크색 침대보는 뭐야. 강지훈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의 쇠를 긁는 소리처럼 귀에 거슬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 자기야. 걔는 그냥 청소 잘하는 고급 가사도우미 같은 거야. 자기가 아끼는 이 침대에서 우리가 이런 짓 하는 거 알면 아마 기절해서 죽어버릴걸. 근데 죽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귀찮게 이혼할 필요도 없고 사망보험금은 우리 차지가 될 테니까. 오빠 진짜 악마다. 내연녀가 애교를 부렸습니다. 악마가 아니면 우리 자기를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 서연은 목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와 위장에서부터 격렬한 구역질로 응축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독사라도 만진 듯 스마트폰을 매트리스 위로 던져버리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미친 듯이 구토했습니다. 뱃속에 남은 것을 다 토해내고 쓰디쓴 위에까지 토해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사레가 들려 눈물이 흐를 때까지 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토해내고 싶었던 것은 저런 짐승 같은 인간에게 바쳤던 어리석은
5년의 청춘과 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더럽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공간, 이 공기, 심지어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마저 그 남녀의 추잡함이 묻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의 일시엠까지 모두 그들에게 능욕당했습니다. 그녀가 눕던 침대, 그녀가 쓰던 식기, 모든 것에서 배신과 경멸의 맛이 났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물로 세수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발 선눈.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무서울 정도의 냉철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붕괴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날카로운 금속 덩어리처럼 단단하게 압축된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티슈로 검은 스마트폰을 감쌌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가장 잔혹한 진실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가락 끝은 마우스를 제어하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 장, 동영상 하나, 강지훈과 내연녀 사이의 메시지, 그리고 신우이 강지영과 재산 명의 이전에 대해 나눈 대화까지 파일 하나하나가 옮겨질 때마다 서연은 법정에서 휘두를 칼날을 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기계적이고 냉정하게 작업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마우스 클릭 소리는 마치 강지훈의 경력과 인격에 대한 사형 집행 시간을 알리는 시계추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씨 가문 전체에 대한 법적, 사회적 학살을 위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백업 100% 완료라는 상태 표시줄이 뜨자 서연은 USB를 뽑아 손안에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살갗을 파고드는 감촉에 그녀는 자신이 진짜 무기를 쥐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침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강지훈이 영상 속에서 비웃었던 핑크색 침대보. 내일 당장 사람을 불러 이 집의 모든 것을 쓰레기장에 버릴 것입니다. 아니, 불태워버릴 겁니다. 박서연은 몸을 돌려 캐리어를 끌고 곧장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었습니다. 강지훈이 그 여자를 데리고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이곳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복도의 노란 불빛 아래 서연의 그림자가 외롭게 하지만 굳건하게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를 되찾기 위한 여정. 그녀가 반드시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택시는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 위로 희미한 인광처럼 길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박서연은 여전히 강지훈의 검은 스마트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켜진 화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현모양처의 온화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차가운 돌로 조각한 듯 단단한 윤곽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란한 사진첩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빠르고 능숙하며 무자비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러 폴더 깊숙이 숨겨진 메시지 앱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에서 육체적 배신보다 더 끔찍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과 그의 여동생 강지영이 나눈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오빠, 강남 럭시아 아파트명의 이전 서류 처리 다 됐어. 새언니 알면 난리 날 텐데. 걱정 마. 코인 투자하다가 폭락해서 완전히 망했다고 했어. 빚 갚으려면 아파트 급매로 팔아야 한다고. 걔 엄청 순진해서 빚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새파래지거든. 무슨 서류든 사인하라고 하면 다 해.
오빠 진짜 선수네. 그 아파트 이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오빠 이혼하고 나면 오빠랑 유라 언니 앞으로 다시 명예 이전해 줄게. 그 여자 돈은 우리 남매가 잘 쓴 셈 치지 뭐. 엄마도 그게 확실하다고 하셨어. 저런 여자는 사랑할 땐 다 퍼주지만 헤어질 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거든. 걷어차기 전에 싹 다 벗겨 먹어야 해. 서연은 가슴이 치매 후켈 아래로 놓어 간지다. 씁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강남 럭시아 아파트는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집값의 3분의 1은 그녀의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이었고 나머지는 두 사람이 5년간 함께 모은 돈이었습니다. 6개월 전 지우는 조작된 그래프를 보여주며 투자 실패를 한탄했고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파는 위임장이라며 서류 뭉치에 서명하라고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집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명숙의 지시 아래 부부 공동 재산을 신우이의 단독 재산으로 둔갑시키는 계산된 증여였습니다. 서연의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르는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도의 냉철함으로 응축되고 결정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희망이 남은 자들에게나 사치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서연에게 이제 강지훈과 그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집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불륜 싸움도 감정의 균열로 인한 이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적들이 그녀를 옥죄고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며 명예부터 밥그릇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오래전부터 진을 치고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너희들 뜻대로 되게 두진 않을 거야.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날카롭게 차의 엔진 소리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냉철함은 그녀가 모든 것을 다시 깨어 맞추도록 도왔습니다. 지우는 매우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회사 프로젝트로 가장 바쁜 시기를 골라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절대적인 신뢰를 범죄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역겨운 것은 늘 그녀를 친딸처럼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며느리를 알거지로 만들 계획의 배후에 있었던 강 교수와 윤 여사의 동의였습니다. 택시는 도시 동쪽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내렸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오빠 박서준의 집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키가 큰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준은 급하게 바람막이를 걸친 채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머니 이은숙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병원에서 딸의 짧은 전화를 받은 이후로 계속 우셨는지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준이 달려와 동생의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차가운 눈빛의 서연을 보고 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강지훈이라는 놈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오빠를 바라보다가 어머니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가는 건조했고 숨결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얘야, 들어가서 얘기해. 이 여사는 안타까워하며 딸의 등을 토닥이고 엘리베이터로 이끌었습니다. 서준의 아파트 안 따뜻한 조명 아래 서연은 강지훈의 검은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메시지 폴더 하나하나, 강남 아파트를 빼돌린 증거 하나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쾅! 서준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개자식들, 우리 박씨 집안을 뭘로 보고 내 동생을 자기들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거야. 서준의 이마에 핏대가 섰습니다. 그는 즉시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그 짐승 같은 놈을 박살내고 오겠어. 오빠, 멈춰.
서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너무나 침착해서 서준이 놀라 멈춰 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 조명이 그녀의 눈동자에 기묘할 정도로 날카로운 빛을 반사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때리는 건 우리만 폭행죄로 엮이게 할 뿐이야. 그런 쓰레기 때문에 오빠가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거 원하지 않아.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쥐는 힘은 매우 강했습니다. 그 사람이 외도하고 공동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증거는 다 확보했어요. 강지영과 나눈 대화 기록도 전부 백업해놨고요. 우리는 주먹을 쓰지 않을 거예요. 법을 이용해서 그들이 짓밟은 돈 한 푼, 명예 하나까지 전부 되찾을 거예요. 이 여사는 딸을 보며 안타까움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늘 참고 살던 유약한 딸이 하룻밤의 폭풍우 끝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가 목이 메어 말하자 서연은 온기 없는 미소를 살짝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이름처럼 살 거예요. 악한 자들이 대가를 치러야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겠죠. 서준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의 분노는 점차 존경과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어떻게 싸우고 싶든 오빠가 돕겠다. 내일 아침 바로 이혼 및 재산 분쟁 전문인 김민지 변호사에게 연락할게. 강씨 집안은 내가 혼자라고 만만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큰 착각을 한 거야. 서연은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오빠의 든든한 보호가 메마른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이 길고 시댁의 추악한 수법으로 가득할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만의 어둠은 등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무너진 믿음의 잿더미 위에 세워진 정의를 되찾기 위한 명확한 길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그녀의 호흡이 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파트 문이 닫히고 밤의 차가운 냉기와 바깥의 혼란이 차단되었습니다. 익숙한 가족의 공간에는 은은한 레몬그라스, 아로마 오일 향이 퍼졌지만 세 사람을 감싼 분노로 가득 찬 무거운 공기를 덜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준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에서 검은 스마트폰을 낚아채 강지훈과 강지영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나눈 메시지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나타날 때마다 그의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쾅! 그의 주먹이 대리석 테이블 위를 강타하자 찻잔 세트가 튀어오르며 건조한 충돌음을 냈습니다. 짐승 같은 놈들, 우리 박씨 집안을 뭘로 보는 거야? 내 동생을 자기들 돈 짜내는 젖소로 생각한 거냐고. 서준은 이를 갈았습니다. 꽉 다무니 사이로 터져 나오는 말에는 화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외할머니가 너한테 남겨주신 돈으로 산 집인데 그걸 속여서 강지영 그 여자한테 증여 서명을 받아? 서연아, 넌 어떻게 그렇게까지 순진할 수가 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녀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병원이나 택시 안에서 보여줬던 그 날카로운 냉철함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소진시킨 듯 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마치 수액이 모두 빨려나간 나무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여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닭죽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넋놓고 앉아있는 딸의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을 보자 그녀의 손에 들린 그릇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그릇을 내려놓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연을 와라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내 딸.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서연의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겨있던 화약고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익숙한 냄새, 그리고 그녀의 체온이 서연을 감쌌습니다. 서연은 갑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살림 잘하는 아내도, 병원 복도에서 이혼을 선언하던 이성적인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강인한 껍데기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흐느끼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통곡이었습니다. 그녀는 길 잃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힌 5년의 청춘을 위해, 부부의 정이라는 것을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위해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틀렸어.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어. 엄마, 엄마가 안다. 다 알아. 내 딸. 이 여사는 울면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깡마른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틀렸어. 예전에 지훈이가 늦게 들어오고 너한테 소홀하게 굴 때 내가 와서 하소연하면 엄마는 늘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참고 살아야 가정이 지켜진다고 말했지. 엄마는 내게 아내라는 이름만 지켜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엄마가 널 호랑이 굴로 밀어 넣은 셈이야. 엄마가 미안하다. 서연아. 어머니의 뒤늦은 사과는 서연에게 마지막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녀를 억누르던 가장 큰 장애물은 지훈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어릴 때부터 주입받은 여성의 희생에 대한 강박관념이었습니다. 이제 강지훈이 그녀를 월급 없는 가사도우미로 여겼고 강씨 가족이 그녀의 재산을 모두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는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나자 인내라는 것은 우습고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준은 서로를 껴안고 우는 두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점차 가라앉고 대신 동생에 대한 무한한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다가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까지만 울어, 서연아. 내일부터는 그놈들 때문에 눈물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 우리 집 돈 없고 살 곳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필요한 건 정이야. 네가 빈손으로 나오게 두지 않을 거야. 이 여사는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고 식어가는 닭죽 그릇을 들어 한 숟가락씩 떠서 그녀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먹어, 내 딸. 먹고 싸울 힘을 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랑 오빠는 내 편이야. 서연은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릇의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바닥으로 전해져 살갗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죽을 삼켰습니다. 닭고기의 부드러움과 생강의 알싸한 맛이 그녀의 몸을 서서히 덮여주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배신의 비린내로 가득했던 긴 밤이 지난 후 이것은 그녀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진실된 맛이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서연은 마치 5년간 계속되던 고열에서 막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췌했지만 눈에는 더 이상 흐릿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을 잘못 골랐고 믿음을 잘못된 곳에 두었으며 이미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것을 구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더 잔혹한 반격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빠.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지만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우는 건 이제 충분해. 내일 아침 김민지 변호사님 만나러 가자.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내가 미리 이메일로 네가 백업한 증거 일부를 보내놨어. 김 변호사님은 배신한 남편들과 복잡한 재산 분쟁, 소송의 저승사자나 다름없어. 네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그분이 강지훈과 그 집안 전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셨어.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병상에 누운 강지훈이나 무릎 꿇던 내연녀 최유라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 서서 강 교수와 윤 여사가 공들여 쌓아 올린 허울뿐인 체면에 제국이 무너지는 날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결심했어요. 서연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제 존엄성까지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거예요. 그날 밤 친정집의 낡은 방에서 서연은 어린 시절을 함께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가장 깊은 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닐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전사가 될 것입니다. 사기꾼들의 손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전사. 아침 7시 새로운 날의 따스한 햇살이 친정집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왔지만 거실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테이블 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정보가 없었지만 서연은 누구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서연, 대단하네. 진짜 날 죽일 작정이었어. 강지훈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의 공격성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막 깨어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반성이 아니라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 전화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녹음, 증거 백업, 연기 정말 잘하더라. 지난 몇 년간 이 날을 기다리면서 착한 척 연기한 거지. 이 음흉한 년, 날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 집 돈 다 삼키려고 했어. 서연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프지도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비겁한 자가 막다른 길에 몰리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대신 내면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증오를 무기로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정신 차렸네, 강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 내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아니야. 당신은 배신과 탐욕으로 스스로 무덤을 팠어. 난 그냥 흙을 덮어줬을 뿐이고. 닥쳐. 네가 이긴 것 같아? 어디 두고 봐. 네가 감히 이혼 소송을 걸면 널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거야. 나한테 내 사진 다 있어. 이 고상한 척하는 아내의 진짜 얼굴을 온 세상에 알려주겠어. 마음대로 해. 서연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당신이 외도하고 강지영에게 몰래 진명이를 넘긴 모든 증거가 내 변호사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해둬. 끝까지 가고 싶다면 나도 끝까지 가줄게. 전화기 저편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 윤명숙의 날카롭고 광기 어린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서연,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지훈이가 방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또 죽이려고 드는 거야? 똑똑히 들어. 이혼해서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내 오빠가 지금 추진 중인 흥성 프로젝트 알지? 내 시아버지가 파트너 쪽에 말 한마디만 하면 내 오빠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거야. 이혼할래? 아니면 내 오빠가 파산하는 걸 볼래? 선택해. 서연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집안은 어머니부터 아들까지 협박과 착취라는 똑같은 더러운 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결혼을 하나의 사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망하자 폭력과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윤명숙 여사님. 서연은 일말의 존중도 없이 시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준 오빠 회사에 손대기만 해보세요. 다음 날 강 교수님의 모든 명예와 당신 아들의 실체가 대학교 게시판과 신문 사회면에 도배될 거라고 장담하죠.
오빠의 프로젝트와 강 교수님의 자리 중 어느 것이 먼저 날아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감각을 지배하는 잔인할 정도의 냉철함 때문이었습니다. 악마를 상대할 때는 불경을 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서준이 심각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 그냥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뿐이야.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전 아파트에 가서 업무 서류 좀 가져와야겠어. 1시간 후 서연은 강남 아파트 문 앞에 섰지만 걸음을 멈췄습니다. 깨끗했던 고급스러운 갈색 나무 문 위에는 XX년이라는 두 글자가 선혈처럼 붉은 스프레이로 지저분하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역한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릿하고 더러웠습니다. 이웃들이 문틈으로 몰래 고개를 내밀었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것은 강지영이나 혹은 윤 여사의 지시로 벌인 짓일 겁니다. 그녀에게 모욕감을 주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고 굴욕감에 소송을 취하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서연은 붉게 타오르는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이어 등골을 따라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서둘러 지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침착하게 카메라를 켜고 현장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지보수, 모욕적인 글자, 그리고 훔쳐보는 이웃들의 시선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약한 자들만이 붉은 페인트와 저주에 의존하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진실을, 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토록 저렴한 폭력성으로 스스로를 위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연은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 재물 손괴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후 청소업체를 불렀습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그녀는 조각상처럼 침착한 얼굴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워야 할 사람은 저 페인트를 손에 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민지 변호사 사무실. 40대 초반의 김 변호사는 얇은 금속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서연이 막 가져온 추가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문에 페인트가 뿌려진 영상, 윤 여사와 강지훈의 협박 전화 녹음 파일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놀랍네요. 김 변호사가 칭찬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기 마련인데 서연 씨는 아주 훌륭하게 탄약을 모으고 있군요. 저는 단지 제 것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서연이 강철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열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고요. 좋습니다. 외도 증거, 강지영을 통한 허위 거래로 재산을 빼돌린 증거, 그리고 이번 협박과 재물 손괴 행위까지 더하면 저는 서연 씨의 아파트를 되찾아드릴 뿐만 아니라 강지훈 씨를 이 결혼에서 빈털터리로 법적인 오점만 가득 안고 떠나게 만들 겁니다. 김 변호사는 서연의 서명이 담긴 공식 이혼 소장을 고급 특급 등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옆에는 강지훈의 금융 사기 행위에 대한 끔찍한 증거들이 담긴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봉투는 병원에 있는 강지훈과 강 교수에게 직접 전달될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장이 아니에요. 최후 통첩이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서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동시에 칼집에서 막 뽑아낸 검처럼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장은 발송되었고 큰 싸움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거리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강지훈, 나의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대학가 근처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찻집.
풍경 소리와 은은한 향냄새가 어우러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박서연이 한때 존경심을 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녀가 늘 고결함의 상징으로 여겼던 스승이자 시아버지 강대현 교수와 관련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서연은 숨 막히는 답답함만을 느꼈습니다. 강 교수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늙은 소나무처럼 꼿꼿했지만 희미한 등불 아래 백발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지만 찻김은 그의 차가운 얼굴을 덮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강 교수의 목소리는 강단에서는 이에 풍채를 지녔지만 그 깊은 곳에는 감출 수 없는 동요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수수하고 단정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스탠드 칼라 셔츠에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 올렸고 그녀의 눈은 맑았지만 가을 호수처럼 차가웠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그녀의 호칭에 강 교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하얀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상처받은 듯한 표정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아니, 박서연 씨,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멀어져야만 하겠나? 그는 한숨을 쉬며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이 일은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탓이다. 내가 그놈을 대신해서 우리 강씨 집안을 대신해서 자네에게 사과하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한 달 전의 서연이었다면 황급히 그를 부축하며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을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이 위선적인 사죄의 연극을 굳어버린 심장으로 잠자코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강 교수님, 교수님의 사과는 아드님이 저지른 짓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고개를 숙이기 위함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 교수는 자리에 앉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얇은 봉투 하나를 그녀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안에는 은색 은행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안에 5천만 원이 들어있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서연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내 평생 모은 적금이야. 자네가 겪은 서러움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게. 강남 아파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알지만 나중에 합의 이혼하게 되면 우리 집안이 절대 자네를 손해보게 하지는 않을 걸세. 서연은 카드를 보다가 맞은편 남자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강 교수는 매 식사 시간마다 염치와 인격에 대해 설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렴한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정직함에도 한계가 있었고 그 경계선이 바로 이 은행 카드였던 것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소송을 취하해 주게. 강 교수의 눈에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지훈이가 외도한 일, 지영이한테 재산을 넘긴 일이 법정으로 가면 모든 증거가 공개될 걸세.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평생을 교수라는 명예를 쌓으며 살아왔네. 내 경력도 몇 년만 더 있으면 명예롭게 끝날 수 있어. 망나니 같은 아들놈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네. 소송을 취하하고 우리 평화롭게 이혼하세. 내가 그놈한테 서명받아서 자네 몫의 재산은 돌려주도록 하겠네. 서연은 갑자기 구역질이 났습니다. 처절한 실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뿌리부터 썩어 있었기에 그 열매인 강지훈도 그렇게 썩어 문드러졌던 것입니다. 강 교수는 며느리를 위한 정이나 아들의 죄에 대한 회개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체면을 위해 거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론을 두려워했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들의 추악한 이혼 소송으로 교수라는 칭호가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명예가 훼손될까 두려우신가요? 서연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비웃는 웃음소리가 찻집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강지훈 씨가 저를 월급 없는 가사 도우미라고 불렀을 때, 윤명숙 여사님이 제 오빠의 사업을 빌미로 협박했을 때, 강지영이 제 집 등기부 등본을 손에 쥐고 희희낙낙했을 때, 그때 교수님의 명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스승의 정직함은 어디에 있었죠? 강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굴욕감에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연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게. 우리 한 가족이지 않나? 누가 교수님과 한 가족입니까? 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쇠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한 여자의 피와 살을 발라먹으려고 공모하는 집단이 가족입니까?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고요? 아니요, 아주 잘 가르치셨죠. 위선적으로 사는 법을, 가문의 명예라는 그늘 뒤에 숨어 비열한 짓을 하는 법을 가르치셨잖아요. 이 5천만 원으로 제 양심을 사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아드님의 범죄에 대한 침묵을 사시려는 겁니까? 서연은 봉투를 테이블 중앙으로 다시 밀어냈습니다. 은행카드는 마치 값싼 부적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대연 교수님, 저는 한때 교수님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뼈대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의 정직함은 극도의 이기심을 가리기 위한 번지르르한 거칠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교수님은 자신의 화려한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저의 정의를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군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똑바른 시선에 강 교수는 눈을 내리깔아야만 했습니다. 5천만 원. 제가 그렇게 돈에 굶주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필요한 것은 강지훈 씨가 법정에 서는 것, 따님이 그 집을 돌려주는 것, 윤명숙 여사님이 아무나 협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이 소위 강씨 가문의 가풍이라는 것의 실체를 똑똑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강 교수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었습니다. 자네, 정말 이 집안의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인가? 강씨 집안의 숨통을 끄는 것은 강지훈 씨와 그것을 오랫동안 방관해 온 교수님과 사모님입니다. 서연은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명예는 제가 파괴한 게 아닙니다. 그건 교수님 아들이 내연녀의 침대로 올라가 아내를 속일 계획을 세운 그 순간부터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연은 강 교수를 향해 봉투를 마지막으로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그가 본 것 중 가장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체면은 교수님 스스로 지키십시오. 돈으로 제가 아드님이 어질러 놓은 쓰레기를 치우게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 말을 마친 서연은 단호하게 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풍경 소리가 다시 땡그랑 울렸지만 이번에는 마치 화려한 결별을 위한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찻집을 나서자 저녁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서연은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실망은 그녀가 강씨 집안과 연결된 마지막 끈을 끊어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의 존중도 망설임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녀는 이길 것이고 가장 멋지게 이길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오전 9시 법정 안의 공기는 그날 병원의 소독약 냄새보다 더 무겁고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고 번쩍이며 차가운 나무 의자들이 두 진영을 갈라놓았습니다. 한쪽에는 박서연과
김민지 변호사, 그리고 오빠 박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한때 그녀의 가족이었던 강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여전히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처참할 정도로 수척하고 창백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이 학대당했다는 고통스러운 어머니의 표정을 짓고 있는 윤명숙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대현 교수는 그 뒤에 앉아 등은 꼿꼿했지만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방청객들의 시선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줄이려는 듯 보였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박서연은 회색 정장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화려한 화장은 하지 않았고 옅은 붉은 립스틱과 얼어붙은 호수처럼 고요한 눈빛만이 그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지훈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밤들을 하얗게 불태웠던 고통이나 증오의 감정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현미경 아래에 낯선 생물을 관찰하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녀의 자랑이었던 30대 남자는 이제 병자라는 위선적인 약함을 방패 삼아 자신의 비겁함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며 낯설어서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판은 건조한 절차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의 중년 남성인 강지훈 측 변호사는 원고 측의 문제로 부부 감정이 파탄났으며 피고는 위중한 건강 상태에 있으므로 인도주의적 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남편이 죽어갈 때 구하지 않은 무정한 아내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지 변호사는 그가 연극을 오래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칼집에서 막 뽑아낸 검처럼 단호하고 날카롭게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이 자리에서 허울뿐인 인도주의를 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법적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자 강철 같은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정을 마친 디지털 증거들을 제출하며 피고의 심각한 혼인법 위반 행위와 재산 탈취 음모를 입증하겠습니다. 법정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파일들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강지훈과 내연녀 최유라가 나눈 메신저 대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음란한 대화 내용, 서연이 집을 비웠을 때 최유라를 강남 아파트로 데려올 계획들이 뻔뻔하게 드러났습니다.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윤 여사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지훈은 휠체어 위에서 꿈틀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맥스는 서연이 발견한 검은 스마트폰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지훈의 능글맞고 경멸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걔는 그냥 월급 없는 가사 도우미 같은 거야. 속여서 적금까지 싹 다 긁어모으고 지영이 앞으로 명의 이전하면 깔끔해. 닥쳐. 저건 조작이야. 누굴 사서 날 음해하는 거야. 강지훈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법정의 엄숙함을 깼습니다. 그는 휠체어 위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광기에 사로잡혀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까의 병약한 모습은 사라지고 막다른 길에 몰린 맹수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피고,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법봉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엄격한 눈빛으로 지훈을 쏘아보았습니다. 피고에게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소란을 피울 경우 법정 경위를 시켜 퇴장시키겠습니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휠체어에 주저앉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서연을 향해 증오의 불길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의 통제 불능 상태야말로 김 변호사가 방금 제시한 모든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고 약자는 내면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고함을 지르는 법입니다. 김 변호사는 치명적인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은행 거래 내역서와 강남 아파트 증여 계약서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공동 재산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는 화면의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6개월 전 피고 강지훈은 허위 투자 부채 정보를 이용해 원고를 속여 강남 아파트를 자신의 여동생인 강지영에게 증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떠한 부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을 실행하기 전에 원고의 재산 소유권을 박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류철을 넘겼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형제 간의 합법적인 거래였습니다. 피고는 여동생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에서는 이미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내쫓는 방식으로 여동생을 돕는다고요? 김 변호사가 날카로운 질문으로 말을 잘랐습니다. 재판장님, 저희에게는 강지훈과 강지영이 새언니를 알거지로 만들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대화 기록도 있습니다. 이 거래는 자발성과 정직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뒤쪽에서 강대현 교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떨리는 두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교수의 체면, 학자 집안의 가풍이 바로 이곳에서 법과 여론의 증언 아래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덕 강의는 한순간에 우스꽝스러운 희비극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서연은 지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속삭이려 애쓰는 그의 모습, 늘 시선을 피하는 그 비겁한 눈. 그녀는 자신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이 그의 목숨을 구해줘서 그가 바로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의 몰락을 목격할 수 있게 해줬으니 말입니다. 만약 그가 죽었다면 그는 영원히 세상 사람들 눈에 불행한 남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살아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진실의 따기는 그 어떤 물리적인 따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1심 재판이 끝나고 판사는 추가 증거 검토를 위해 휴정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판세는 이미 명확했습니다. 피고 측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강지영은 법원 복도 구석에서 자신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기 공모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훈의 휠체어 옆을 지날 때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극도의 증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서연, 내가 이겼어. 좋냐? 그가 이를 갈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멈춰서서 그를 마지막으로 1초간 바라보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지난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천근만근의 짐을 막 내려놓은 듯 이상한 평온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긴 게 아니야, 강지훈 씨. 그녀는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말했습니다. 난 그냥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당신이 내연녀의 아파트로 발을 들이고 아내를 해칠 계획을 세운 그 순간부터 이미 자기 자신에게 진 거야. 말을 마친 그녀는 법원 문을 향해 똑바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깥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췄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의 맛이 가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적 승리는 일부일 뿐 가장 큰 승리는 이 결혼이라는 유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윤 여사의 통곡 소리와 지훈의 무력한 절규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 자격이 없었습니다. 종은 울렸고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타일 바닥은 판결의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재판정을 나와 안에서 벌어진 추악한 말다툼의 답답함을 떨쳐내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빠 서준과 함께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혼자서 호흡을 가다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헐렁한 흰 원피스를 입은 깡마른 인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을 미혹시켜 아내를 길거리로 내쫓게 만들 뻔했던 내연녀 최유라였습니다. 서연을 보자 유라는 다가왔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생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서연이 보았던 음란한 영상 속의 교태 넘치고 경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벼랑 끝에 선 한 여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가슴 앞에 팔짱을 꼈습니다.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을 보듯 무심한 눈빛이었습니다. 저와 당신 사이에 할 얘기가 있나요? 유라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흰 원피스 아래로 살짝 부풀어 오른 배는 기만 속에서 잉태된 한 생명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빌게요. 제발 지훈 씨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임신했어요. 아이는 아빠가 필요해요. 유라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눈물이 수척한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 사람이 저 지경이 된 것도 저와 제 아이를 책임지려고 하다가 그런 거예요. 서연 씨는 이미 모든 걸 가졌잖아요. 돈도 많고 든든한 가족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서연은 발치에 엎드린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할 정도로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이 얼마나 익숙한 대사인가. 진심으로 사랑한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 알고 보니 상간녀들의 시나리오는 언제나 이렇게 진부하고 저렴했습니다. 최유라 씨, 일어나세요. 여긴 법정이지 심파극 무대가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채 평탄했습니다. 허락 안 해주시면 안 일어날 거예요. 그 사람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감옥에 보내고 싶으세요? 정말 악독하시네요. 유라는 절망에 찬 쉰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미소에는 파경을 겪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여자의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악독하다고? 그럼 당신이 그토록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남자가 뒤에서 당신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는 알아요? 유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방금 법정에서 모두가 들은 녹음 파일에서 강지훈 씨가 나를 뭐라고 불렀죠? 알다시피 월급 없는 가사도우미였죠. 하지만 그가 윤명숙 여사님과 단둘이 나눈 대화에서 당신을 뭐라고 불렀는지는 알아요? 서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재산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유라의 환상을 깨부술 맹독과도 같은 메시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자, 똑똑히 들어봐요. 강지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건조하고 실리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그 최유라라는 애는 그냥 제 스트레스 해소용이에요.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저런 부류의 여자는 제가 다루는 법을 잘 알아요. 서연이한테서 집만 뺏어오면 걔한테 낙태 비용이나 좀 쥐어주고 쫓아낼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애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일 리가 없잖아요. 다음은 윤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그 여우 같은 년은 그냥 가지고 노는 용도지 절대 우리 강씨 집안 문턱을 넘게 해선 안 된다. 내 아버지 명예가 있는데 어디서 그런 쓰레기를 주워오려고. 전화가 끊기자 복도는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유라는 돌처럼 굳었습니다. 배를 감싸고 있던 손이 힘없이 풀리며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다이아 반지도 사주고 결혼할 거라고 했단 말이야. 다이아 반지? 서연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직도 그 반지를 믿어요? 그가 당신을 먹여 살리고 명품 선물을 사주는데 쓴 모든 돈이 제 예금 통장에서 몰래 빼낸 돈이라는 건 알아요? 내 연녀를 먹여 살릴 돈마저 아내에게서 훔쳐야 하는 남자. 그런 남자에게 당신과 아이를 지켜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한 걸음 다가가 허리를 살짝 숙여 유라의 산산조각 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최유라 씨, 당신은 이 전쟁의 승자가 아니에요. 당신도 그냥 하나의 장기짝, 강재훈의 이기적인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는 재산을 얻기 위해 나를 속였고 욕정을 채우기 위해 당신을 속였어요. 강씨 집안 사람들 눈에 당신은 단 한 번도 인간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저 자기 아들의 실패를 뒤집어 씌울 값싼 여우에 불과했다고요. 거짓말. 유라의 목소리는 약했고 숨은 곧 쓰러질 듯 가빴습니다. 곧 빈털터리가 될 사람한테 거짓말할 필요는 없죠. 서연은 몸을 바로 세우고 무심하게 정장 재킷에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곧 판결이 날 거예요. 강남 아파트는 환수될 거고 강지훈 씨가 당신에게 쓴 돈도 제가 공동재산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보고 추징을 요구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던 그 남자는 막대한 빚을 지고 몸은 불구에 명예는 땅에 떨어진 상태가 되겠죠. 그가 당신 뱃속의 아이를 걱정할 정신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저주를 퍼부을까요? 유라는 심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서연이 방금 폭로한 적나라한 진실은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가짜 사랑의 성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잿더미 위에서 춤추는 미치광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겠죠. 천만에요, 최유라 씨. 서연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눈으로 그녀를 마지막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냥 강지훈의 사기 행각에 휘말린 다음 희생자일 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의 본성을 깨닫는데 5년이 걸렸어요. 당신은 그 교훈을 좀 더 일찍 얻었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훨씬 더 비싼 것 같네요. 말을 마친 서연은 재판정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를 울리는 하이힐 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머리채를 잡지도 욕설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을 유라의 손에 쥐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미래 전체를 불태우기에 충분한 진실을. 등 뒤에서 유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더 이상 애원이 아니라 자신이 명예를 팔아 쓰레기 더미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처절한 절망이었습니다. 서연은 재판정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판결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녀의 삶을 옥죄어 온 모든 거짓에 대한 사형 선고를. 그녀는 박서연이었고 자신의 단호함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재판 속계를 알리는 종소리가 건조하고 단호하게 울렸다. 박서연은 마지막 짐을 막 내려놓은 사람의 풍채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는 강씨 집안 사람들이 앉아있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곳에서는 불안한 숨소리와 초조함의 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재판부가 들어서자 법정 전체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깊은 침묵에 잠겼다. 서연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 아래에 차가운 나무 감촉을 느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고르고 명료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법정 공간을 짓눌렀다. 심리된 증거들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피고 강지훈이 강지영에게 강남 럭시아 아파트를 증여한 거래는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사회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인 민사거래로 판단합니다. 이에 본 법원은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의 원상회복 후 재산 분할을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아, 강지영 쪽에서 경악의 찬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떨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꽉 쥔 줄 알았던 집. 오빠의 배신으로 얻은 횡재는 이제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공동재산 분할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판사는 엄격한 눈빛으로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피고 강지훈은 일부 일처제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며 원고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사기 음모를 꾸몄습니다. 원고 박서연이 재산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했고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고려하여 본 법원은 공동재산을 원고 박서연 70%, 피고 강지훈 30%의 비율로 분할할 것을 선고합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후의 비율입니다. 강지훈이 휠체어 팔걸이를 세게 내리쳤다. 그는 사람의 형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불공평해. 이건 편파 판결이야. 저 여자가 처음부터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불복해. 정숙. 판사가 법봉을 힘껏 내리치며 법정 경위에게 질서 유지를 명했다. 두 명의 경위가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휠체어에 꼼짝없이 눌린 채 핏발선 눈으로 서연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그는 이 판결이 서연의 계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뿌린 씨앗에 대한 법의 응답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유망한 교수 후보, 모든 것을 가졌던 한 남자. 이제 지훈은 외도라는 오점과 빚더미를 짊어진 채 얼마 안 되는 30%의 재산을 가진 장애인일 뿐이었다. 바로 옆에서 윤명숙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아들에게 남겨주려 했던 돈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오만과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다. 군중은 술렁거렸다. 서준은 그 혼란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고 늘 체면을 중시하던 강대현 교수는 이제 책상에 고개를 파묻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어깨는 떨렸고 두 손은 꽉 마주 잡은 채 치욕스러운 얼굴을 가렸다. 강씨 집안의 모든 거짓된 후광은 정의의 빛 아래 낱낱이 벗겨졌다. 그 순간 판사의 법봉이 다시 한번 울리며 재판의 끝을 알렸다. 서연에게 그 건조한 소리는 판결의 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는 가장 맑은 자유의 종소리였다. 5년간 계속되던 고열은 정말로 가라앉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류를 정리했다.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복수에 성공한 자의 득의 양양함도 가족을 잃은 자의 슬픔도 없었다. 그저 어둡고 함정으로 가득 찬 미로를 막 빠져나온 여행자가 된 기분이었다. 서연 씨, 축하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겼어요. 김민지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그녀의 악수는 단단하고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정의를 되찾는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가벼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법정을 나섰다. 등 뒤에는 경위들에게 끌려가는 지훈의 무력한 절규와 정신을 차린 윤 여사 옆에서 울부짖는 강지영의 소음이 남았다. 그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 사람들, 그 소리들은 이제부터 영원히 그녀 인생의 궤도에서 벗어날 것이다. 법원의 큰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서연의 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깥 공기는 정말 맑았다. 더 이상 위에게 쓴맛도
지독한 소독약 냄새도 지난 며칠간 그녀의 폐를 짓눌렀던 배신의 비릿하고 썩은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것은 바람의 냄새, 햇살의 냄새, 그리고 시작의 냄새였다. 서준이 동생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집에 가자, 서연아. 엄마가 집에서 밥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셔. 응, 가자, 오빠. 서연이 미소 지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첫 미소였다. 그녀의 발밑으로 법원 건물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앞에는 분주한 사람들의 행렬, 손짓하는 활기찬 삶이 있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섰다. 발걸음은 햇살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오늘의 박서연은 낡은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굳건하게 부활했다. 전쟁은 끝났고 평화는 마침내 그녀의 것이 되었다. 법원의 판결은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 몇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씨 가문의 가풍에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낸 쇠망치였다. 박서연은 그 결혼 생활에서 걸어 나왔고 등 뒤에는 그 안의 사람들이 평생을 치워야 할 폐허만이 남았다. 후폭풍은 누구의 상상보다 빠르고 잔혹하게 닥쳐왔다. 강대현 교수가 존경받는 교수로 재직하던 대학교에서는 아들의 추악한 이혼 소송 소식이 산불처럼 번져나갔다. 녹음 파일, 재산 사기, 공모 증거들이 교내 커뮤니티에 퍼졌다. 체면을 중시하는 학계에서 강 교수는 고결함의 상징에서 하루아침에 조롱과 비아냥의 중심이 되었다. 학교 징계위원회가 그를 소환했다. 한때 악수하며 반갑게 인사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를 피하거나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자식 교육도 못 시키면서 누굴 가르치나. 교수라는 칭호는 지울 수 없을 만큼 더럽혀졌다. 강 교수는 치욕 속에서 조기 퇴직 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곳곳했던 그의 허리는 이제 굽었고 백발은 불과 몇 주 만에 더 늘었다. 그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체면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다. 한편 병원에서 강지우는 빈털터리가 되는 맛을 가장 혹독하게 경험했다. 남은 30%의 얼마 안 되는 재산으로는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그리고 서연에 대한 명예훼손 배상금을 제하고 나니 예전의 호화로운 생활은커녕 내연녀를 부양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맹세하고 무릎 꿇고 애원하던 여자 최유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판결이 나자마자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먹잇감에 더 이상 뜯어먹을 살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마지막으로 뜯어낸 보석과 현금을 챙겨 마비된 다리와 너덜너덜해진 영혼을 가진 그를 병상에 버려두고 떠났다. 윤명숙 여사와 강지영은 이제 서로를 탓하기만 했다. 지영은 법원으로부터 강남 아파트 강제 환수 조치를 당했다. 서울에 집을 가지려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강씨 집안의 말다툼은 매일같이 이어졌다. 화약 냄새와 원망이 진동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들이 스스로 만든 폐허는 영원히 그들을 가난과 세상의 경멸 속에 가둘 것이었다. 그 쇠락과는 반대로 박서연은 부활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강남 아파트를 즉시 팔아버리는 것이었다. 이 부동산의 시세 차익은 단 한 푼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그저 더러운 기억을 인생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싶었다. 한때 보금자리였던 그 집은 이제 그녀의 눈에 제3자의 역한 머스크 향수 냄새로 가득한 범죄 현장일 뿐이었다. 재산의 70%와 집을 판 돈을 합쳐 서연은 큰 금액을 부모님께 드렸다. 이건 제 돈이기도 하고 외할머니께서 남겨주신 돈이기도 해요.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쓰시거나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지난 몇 년간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녀는 차분하고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여사가 딸의 손을 잡았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네가 사업 자금으로서 부모는 이렇게 큰 돈 필요 없어. 아직 충분해요. 엄마, 중요한 건 제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서연은
개인 사업에 다시 뛰어들었다. 지훈의 뒷바라지를 위해 잠시 접어두었던 지식과 인맥을 활용해 그녀는 금세 첫 금융 컨설팅 프로젝트를 따냈다. 이혼 소송에서 얻은 날카로움, 결단력, 그리고 경험은 그녀가 시장을 더 현실적이고 냉철한 눈으로 보게 만들었다. 그녀는 시댁에 헌신하느라 멀어졌던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다시 만나자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를 놓쳤는지 깨달았다. 그저 자격 없는 자들에게서 헛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서연아, 너 정말 달라 보인다. 훨씬 날카롭고 빛나. 한 친구가 주말 카페에서 말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열이 내렸음을 깨달았다. 맹목적인 사랑의 열병, 헛된 책임감의 열병은 사라졌다. 그녀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새로 얻은 작은 아파트에 놓을 신선한 꽃다발을 사고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 결코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다. 인생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발코니 밖의 새소리, 매일 아침에 진한 커피 맛, 그리고 자신의 돈과 시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감각. 이 모든 것은 그녀가 하마터면 잃을 뻔했던 소중한 선물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노을이 책상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울 때 서연의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전화기 저편에서 처절할 정도로 후회에 찬 강지훈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유라도 날 떠났고 우리 집은 이제 완전히 망했어. 내가 개자식인 거 알아. 하지만 우리 5년의 정을 봐서 병원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아버지는 퇴직금도 다 날리셨어. 서연은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통쾌하지도 동정심이 생기지도 않았다. 그저 무의미한 귀찮음만이 느껴졌다. 이 목소리, 이 사람은 이제 그녀에게 귓가에 윙윙거리는 파리 소리와 다를 바 없었다. 강지훈 씨, 그녀가 얼음물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그 5년의 정은 내가 이혼 판결문에 서명하면서 다 써버렸어. 남은 재산 30%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아껴 쓴다면 말이지.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우리 사이엔 이제 어떤 연결고리도 없어. 그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은 연락처 목록을 눌렀다. 강지훈, 윤 여사, 강지영, 그리고 강 교수의 번호까지 모두 삭제했다.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강 씨 집안이라는 진흙탕과 그녀를 잇던 마지막 끈이 공식적으로 끊어진 것이다. 서연은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저녁 바람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맑은 풀내음이 실려왔다. 그녀는 항공권 예매 앱을 켜고 재빨리 목적지를 골랐다. 엄마, 나 방금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 2장 예매했어요. 엄마랑 바다도 보고 맛있는 해산물도 실컷 먹고 싶어서요. 짐 준비해 두세요. 그녀는 에너지가 넘치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통화를 마치고 서연은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다. 폭풍은 정말로 지나갔다. 과거의 폐허는 이제 그녀 인생의 일기장에 남은 값비싼 교훈일 뿐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달콤함이 모든 세포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내일 아침 그녀는 완전히 다른 박서연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다시는 누구도 자신의 영혼의 평화를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여자로 파도가 배의 측면을 찰랑이며 때리고 부서져 하얀 포말이 되어 옥빛 섬의 고운 백사장 위로 흩어졌다. 이른 아침의 제주도는 짭짤한 바다 내음과 태양의 바람 향기가 가득한 맑은 공기로 박서연을 맞이했다. 더 이상 지독한 소독약 냄새도 비릿한 붉은 페인트 냄새도
그녀의 폐를 짓누르던 가식적인 머스크 향도 없었다. 서연은 해변의 빌라 발코니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지난 5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상쾌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방 중앙에 놓인 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급하게 묶은 머리에 창백한 얼굴과 시댁의 눈치를 보느라 늘 불안해하던 월급 없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었다. 지금의 서연은 매혹적인 몸매를 드러내는 네이비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어깨까지 오는 머리는 개성 넘치는 웨이브로 연출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스스로 족쇄를 부수고 부활한 여자의 침착함과 힘을 담고 있었다. 그 잔혹했던 이혼,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것은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같았다. 고통스럽고 피를 흘렸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녀는 강지훈과의 5년 결혼 생활이 자신을 혼미하게 하고 기진맥진하게 만든 기나긴 고열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마지막 해열제였다. 이제 열은 내렸고 몸은 가벼웠으며 정신은 맑았고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했다. 서연아, 아침 먹으러 나오렴. 야자수 그늘 아래 그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선글라스를 들고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화려한 꽃무늬 옷을 입고 한가롭게 햇살과 바람을 즐기는 어머니를 보며 서연은 자신의 모든 노력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낳아주신 부모님의 마음의 평안까지 되찾아드린 것이다. 해변에서 서연은 우연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막 이혼한 여자의 가련한 모습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아우라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곁에 남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자유야말로 그녀의 가장 화려한 장신구였다. 모래사장을 걷고 있을 때 뒤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예전 BY 프로젝트의 박서연 팀장님 아니십니까? 서연은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그녀 앞에는 흰색 리넨 옷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강인하면서도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는데 몇 초가 걸렸다. 이현우 건축가님. 이현우는 유명한 건축가로 서연이 강지훈의 내조를 위해 은퇴하기 전 한 대형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다. 당시 그는 그녀가 경력을 포기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었다. 맞으시군요.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현우가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숨김없는 찬사가 담겨 있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훨씬 생기 넘치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십니다. 듣자 하니 최근에 잘못된 투자를 하나 끝내시고 다시 시장에 복귀하셨다고요.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상쾌하고 자유로운 웃음이었다. 그녀는 과거를 피하지 않았다. 맞아요.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손해본 투자였지만 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투자였죠. 지금은 제 자신의 주인이 되었고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예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관계를 암시하는 적절한 거리였다. 그거 정말 잘 됐네요. 제가 지금 섬 북쪽에 고급 리조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재무 관리에 능하고 서연 씨처럼 날카로운 비전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하거든요. 혹시 진짜 새로운 투자에 대해 논의해 볼 생각 없으신가요? 서연은 눈앞의 남자의 진솔한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새로운 에너지, 운명적인 시작의 기운을 느꼈다. 당장 사랑에 빠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더 나은 기회. 지난 반세기 동안 그녀가 박탈당했던 공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문이었다. 왜 안 되겠어요? 하지만 이 여행이 끝난 후에야 가능해요. 지금은 제 자유를 만끽하느라 바쁘거든요. 현우가 웃으며 명함을 건넸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열이 내린 박서연 씨가 일에서 폭발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군요.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어머니가 계신 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그녀는 현우를 돌아보지도 섣부른 제안에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선택할 권리가, 당당할 권리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 잠시 멈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서연은 황혼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 해변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윤 여사의 모욕적인 말들, 강지훈과 강지영의 추악한 음모를 떠올렸다. 그것들은 이제 파도에 휩쓸려 멀리 사라져버린 작은 파편에 불과했다. 강씨 집안은 지금쯤 빛과 경멸의 폐허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 광활한 자연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며 서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서 방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고 눈동자는 마치 바다를 품은 듯 반짝였다. 서연은 자신의 마음의 거울에 스스로를 다시 비춰보았다. 그녀는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하고 경험으로 인해 매력적이며 자제력으로 인해 힘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어두운 인생의 한 단락을 마감하고 가장 눈부신 다음 장을 여는 쉼표였다. 서연은 일어나 드레스에 묻은 모래를 가볍게 털었다. 바닷바람이 미래의 숨결을 씻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따뜻한 불빛이 기다리는 빌라를 향해 단호하게 걸어갔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가둘 수 없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박서연이었고 이 세상은 오직 그녀만을 위한 무대였다. 서연은 내일 아침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인함이란 배신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독을 과감히 잘라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친절은 결코 약함이 아니며 한계를 넘어서면 정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박서연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행복을 선택할 힘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은 박서연의 복수 과정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통쾌하셨나요? 법정에서의 완벽한 승리였나요? 아니면 전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보여준 단호함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마음을 울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정거장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